봄날 나는 섬이 되었다.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활달한 사람들 속에서 혼자가 편한 나는 문득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섬과 섬은 보이지 않는 바다 아래에서 이어져 있듯이 우리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이 수필은 혼자와 함께 사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숲속의 섬. 도착한 펜션은 섬 같았다. 단체로 차를 타고 왔으니 혼자서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박한 여객선이 출항해야 떠날 수 있는 섬에 들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그 섬은 바다에 있지 않았다. 도시도 아니었다. 숲속이었다. 나무와 새들과 계곡과 풀벌레들이 있는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숲이었다. 서북교회 문화교실 문학반에서 봄 야유회를 간다고 했다. 홍천은 강원도에 살면서 두어 차례 메밀꽃밭을 보고 흥정교회국에서 막국수를 먹었던 곳이었다. 대명 콘도에서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송년회를 했던 기억도 새롭다. 강원도라 하면 이젠 제2의 고향처럼 가슴에 자리했고 둘째 딸아이를 강원도 아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는 나는 홍천이 강원도 지명이란 이유 하나로 내심 반가웠다. 그러나 수필반 동무들이 아무도 안 가고 소설반 사람들이 모두여서 안 가겠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잠깐 후회하기도 했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튀고 싶지 않은 소심함 때문에 혼자 사색이나 하며 돌아와야지 생각했다. 홍천이라는 목적지와 봄나들이라는 풍경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소설반 사람들과의 서먹함을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교회 봉고차 맨 뒤 창 쪽이 내 자리였다. 내 자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차를 타게 되었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찾아 앉았을 것이었다. 방해받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고 말수가 별로 없는 불편을 들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달리는 차 안에서 삶은 달걀, 과자들을 잘 먹는 사람들을 보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관계 맺기에서만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데도 넉넉하다고 생각했다. 애당초 나는 먹는 일에 뜻이 없는 위인이었다. 줄곧 껌을 씹으며 창밖 풍경들의 시선을 두었다. 달리는 속도를 따라 펼쳐지는 봄의 색깔이 얼마나 찬연하고 바람이 맑고 햇빛이 밝았는지 출발 전 괜히 가게 되었다는 불평이 이렇게라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생동하는 이 봄을 어찌 느꼈을까 긍정적으로 바뀌며 변덕을 부렸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지만 그건 혼란과 낙후된 역사를 바꾸는 혁명이 대가로 치러야 하는 필연이었다. 나는 찬란한 4월을 만끽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했다. 그만큼 봄은 울긋불긋 꽃망울을 터뜨리고 물 한 개마저 꽃샘 바람을 몰아내는 입김처럼 따스할 듯 보였다.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을 그대로 담근 강은 담청색으로 잔잔했다. 창이 가로막은 풍경들을 내면으로 가져와 공감각으로 한창 즐기는데 나만 그렇게 젖어 있었던 게 아닌 모양이었다. 정수남 선생님이 봄꽃을 두고 한 말씀 하셨다. 개나리 같은 봄꽃들은 꽃이 먼저 펴. 그런데 저 봄꽃은 향기가 없어. 개나리를 글로 썼는데 그 향기가 어쩌고 하며 쓴 글은 다 거짓말이야. 개나리 향기가 어딨어? 맡아봐. 글은 제대로 써야 하는 거야. 개나리에게서 문학 정신을 말하는 선생님은 만물에서 시와 수필, 소설을 거두는 글장이었다. 그리고 문학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다. 펜션 야외 벤치 위에 가져온 도시락을 풀었다. 수필반 반장님이 장만해준 도시락을 보고 다들 감동했다. 찬합 칸칸에 들어앉은 연근조림, 멸치볶음, 삭힌 고추, 명란젓, 쪽파, 배추, 열무김치가 햇볕 속에서 선명한 빛을 띄었다. 일행은 삼계탕 거리를 씻어 압력솥 두 군데에 얹어놓고
유혹하는 도시락을 먼저 습격했다. 잡채, 도토리 무침에 오이 당근까지. 소주도 몇 사람 앞에서 돌았다. 교인들 가운데는 술 안 마시는 이들이 많은지 몇몇 있으만 술을 마셨다. 환갑을 바라본다는 소설반 최고 연장자가 마주 앉은 내게 술을 연거푸 주는 통에 세 잔을 마신 나는 생수를 마셔가며 속으로 들어간 알코올과 술 기운을 희석시켰다. 그때 50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던 심영섭 씨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글을 너무 잘 썼다고 자기도 감동을 받았다고 읽는 바람에 도시락 만찬 자리는 발표회 연습 자리로 바뀌었다. 서북교회 문학교실 작품 발표회 일부 사회를 맡게 된 나는 소주 세 잔으로 체면을 걸어 울렁증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다. 나는 발표자와 발표한 글에 대해 짧게 멘트를 해야 했다. 사실 낭독을 듣는 것만으로 문장과 주제를 섬세하게 들여다볼 재주가 없는 나로서는 귀에 들어오는 문구와 전체적인 이야기의 실루엣으로 멘트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도 넉넉한 사람들이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서툴기 이를 데 없는 멘트를 분에 넘치게 평가해 주어 소심한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배려했다. 그들은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씻고 식탁을 마련하고 자르고 펼치고 거두고 치우는 봉사가 몸에 밴 이들이었다. 상대를 배려하고 넌덕을 부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았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 맺기를 잘 배울 수 있었나 보다 하고 나는 생각했다. 맏딸과 맏며느리로 가족을 아우르는 정도로는 명함도 내밀기 부끄러울 정도였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람다워진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섬을 떠올렸다. 나는 섬이기를 바라고 즐기는 부류였다. 이대 평생교육원 교수님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나는 혼자 있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말에 누군가는 고립과 자폐로 인한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런지 모를 일이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행복했다. 그러니 내가 섬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우울로 해석했던 지인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 나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기 때문에 무작위 사람들의 발길에 덜 노출되어 있었다. 세상 때가 덜 묻은 아이들과 내 말을 경청하는 엄마들, 나를 아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도시 속의 작은 섬이었다. 세상으로 크고 많은 다리가 놓이지 않은 섬이어서 우울과 고독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나는 섬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설반 사람들은 육지와 다른 섬들과 다리를 놓는데 용감한 사람들로 보였다. 그들이 내게 어떤 다리를 놓으며 나의 섬을 오갈는지 모르겠지만 문학인다운 종교인다운 다리가 드리워질 것이다. 날들어 먼저 다리를 놓는 것이 어떻겠냐고 한다면 솔직히 나는 자신할 수가 없다. 적극적인 소통은 한편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즐거운 불편이 되길 기대하고 희망한다. 삼계탕이 다 끓었다. 홍천 토박이 달기여서 숲속 맑은 물로 끓였기 때문에 재료들을 준비한 사람들의 정성으로 최고의 맛을 낸 삼계탕에 백세주를 곁들였다. 따스한 봄날에 좋은 사람들과 문학을 얘기하고 몇 장 걸친 술기운에 취할 수도 있었으련만 나는 잘 구워 만든 삼계탕 국물을 마시고 맑은 정신을 지킬 수 있었다. 문우 한 분이 지금껏 준비한 여자들에게 애썼다고 산책이나 하고 오라고 떠밀기에 나는 짐짓 기대하고 있었던 나의 섬으로 걸었다. 돌아와서 알았지만 여자들은 나처럼 자리를 뜨지 않고 일일이 치우고 챙겼던 모양이었다. 그때 나의 융통성 부족함을 깨달았다.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 그렇지 않은 얘가 덜어 있어서 사는 게 복잡해진다. 고지곳대로 보고 생각하는 나의 단순함을 탓할 수밖에 없다. 며칠 전 학원장이 양파를 사서 내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양파가 맵지도 않고 달더라고 먹어봤냐고 물었다. 집에서 저녁을 안 먹으니 못 먹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니 양파 냄새가 조심스러워 삼가는 것이었는데
뒤늦게 융통성 없는 나를 탓했다. 예, 참 달던데요. 하고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서 나쁠 게 뭐에 있는가. 그러나 나는 그러질 못했다.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없다. 이런 나는 한편 꽉 막힌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답답함이 내게 감노수를 줄 때가 있다. 만찬자리를 뜨고 걸어 올라가 계곡물이 흐르는 다리 위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 펜션에 사는 개 3마리가 산으로 산책을 하려는 것인지 나타났는데 그중 한 녀석이 내게서 한 길 거리에 배를 깔고 앉더니 꼼짝을 않았다. 내가 흐르는 계곡물을 보고 주변을 관찰하고 고양이 한 쌍이 슬그머니 나타나 소금쟁이처럼 봄볕 속을 걸어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이 그 녀석은 종종 내 시야를 따라 고개를 움직이기도 하고 아예 고개를 땅으로 떨어뜨리고는 볕을 즐기는 것이었다. 10여 분 후 산으로 달렸던 개 2마리가 나타났다. 녀석은 벌떡 일어서더니 그대로 있었다. 다른 두 녀석이 자기에게 다가오도록 기다렸다가 그 녀석들과 함께 처음 들었었던 곳으로 달려갔다. 나는 녀석을 바둑이라고 부르며 몇 마디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펜션을 떠나면서 인사를 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를 깔고 앉아 그들 떠보지도 않았다. 나만 정을 두고 온 것 같아 서운했다. 그것도 내 욕심이었다. 떠나는 이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도 바두가 너는 봄이 이끄는 풍경에 젖어 있던 내게 짧은 시간 동무였었다. 돌아오는 길 벌써 홍천행이 마치 꿈속처럼 느껴졌다. 내일이면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노래를 들으며 운전을 하고 딸들을 껴안고 책을 읽고 글을 쓸 것이다. 서울이 가까워지면서 아파트와 빌딩 숲이 나타났다. 이상하다. 도시에서 탈출하여 시골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나는 아파트와 빌딩 숲이 아름답게 보인다. 누가 그랬다. 당신 사는 게 넉넉해서 아프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내가 도시에서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화려한 소비 문화가 아니다. 사람들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두 시골이 좋다며 도시를 떠난다면 그 도시에서 더 이상 아름다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떠난 빈집이 쓸쓸하고 공허해지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도시 속에서 저마다 섬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의 비애와 고독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 지하도에서 신문지 깔고 앉아 동전을 받는 거린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요상하게 생긴 장수하늘소에게서 경의를 발견하고 얼굴 찌푸린 딸아이의 똥꼬집에서 순수를 읽고 회사 일로 상처받고 술주정하는 남편을 보고서 연민을 느끼며 아름답다고 말하는 나는 대책 없는 사람인 걸까?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아름답다. 의미가 있다. 나만 있는 세상보다 우리가 있는 세상이 더 아름다운 것과 같다. 섬이 홀로 있다 하나 찾는 이 하나 없는 섬이라면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꽃을 꽃이라고 이름 부르듯이 나를 불러주는 이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 관계를 외면할 일이 아니다. 나를 필요로 하면 달려갈 일이고 내가 필요하면 부를 일이다. 관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섬도 섬 나름이다. 무인도는 구경에 만족하는 부유하는 인연일 뿐이다. 사람은 무인도의 털을 닦지 않는다. 잠깐 구경하며 감탄하고 노래하다 지나갈 뿐. 우리는 저마다 서민체로 살아가며 서로 다리를 놓는다. 그 다리를 사이에 두고 저마다 행복한 섬을 꿈꾼다.